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너무 일찍 시작했죠. 네,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오늘 진짜 우리의 도전 5시에 끝내는 거야. 내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번 주에 너무 무리를 했잖아요. 월요일 날도 원래 2시간만 해야 되는데 3시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화수목금 지금 거의 그 화수목을 4시간 가까이 했어. 근데 목이 지금 많이 나갔어요. 목 상태가 미순테마예요. 해금으로 연주한 미순테마. 무슨 드라마 주제곡이었다는데 그 드라마 한 번도 못 봤어.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뭐라고? 어디서 앙탈이야? 삼족이 블랙 걸리고 싶어? 주말에 목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분입니다. 네, 반가워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음악이 망치부인 주제곡인 줄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드라마 주제곡이에요. 예, 드라마 주제곡이고, 난 이 드라마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내가 어느 날 해금이라고 검색을 했어. 검색을 했는데 이 음악이 딱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듣고, 이 음악이 좀 경쾌하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아줌마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진해서 나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음악이라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주제곡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예. 막 텔레비전에서 이 음악이 나오면 막 망치부인 팬이 만들었다면서 막 좋아하고 그래. 오해야? 어저께는 우리 손주를 보러 갔어. 어떤 시벌놈이 어저께 막 트레이너 보러 가냐고 확 야가리를 찢어버리고 그냥 손가락 분질러버리고. 어저께 이제 우리 손주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 손주가 얼마나 이쁘냐 하면 미칠 것 같아. 어느 날 방송을 끝내면서 내가 이제 막 힘들어 했더니 보내온 사진이야. 망치 할머니를 서진이가 지켜주겠어요. 이러면서 보내왔어요. 이게 가제수건이야. 가제수건을 쓰고 이렇게 이제 이 사진을 보내온 거야.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미칠 것 같아. 막 근데 얘가 나를 그러니까 왜 뭐라 그러나 매일 보는 사람이 아니면 우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진짜 할머니, 진짜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생을 먼저 본 거야. 얘가 어저께. 내가 이제 방송이 늦어가지고 늦게 갔단 말이야. 근데 막 철철 울고 난리가 났어. 대성 통곡을 했대. 근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안 우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미리 이제 각인을 시켜놨어. 맨 처음에 본 아주 신생아 때 망치할미 이러면서 내가 이제 얼레꼴레 노래에다가 망치할미라는 이제 노래를 딱 각인을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날 딱 보고 경계하는 거야. 망치할미 했더니 싹 경계를 푸는 거예요. 그들이 막 웃는 거야. 막 웃으면서 이제 내 품으로 오는 거야. 근데 내 품을 되게 좋아해. 내가 정말 다이어트 하려는 의지가 진짜 있는데 우리 손주가 딱 내 배 이 각도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안고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근데 얘는 지네 엄마 아빠한테는 안아달라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이렇게 주로 지네 엄마 아빠가 딱 유모차에 눕혀놓으면 가만히 누워있어. 근데 내가 딱 나타나갖고 이렇게 쳐다보잖아. 버르적버르적 하면서 안아달래. 나는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는 안 안아주는 사람이고 나는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이라는 게 딱 박혀있어. 그래서 버르적버르적 하면서 안아달래. 그리고 나한테 안겨갖고 세상 구경하는 걸 좋아해. 근데 이제 내 배의 각도가 우리 집 식구들 중에 누구도 그 각도가 안 나와. 식구들이 쫙 말라가지고 나만이 주는 이 B라인의 각도,
여기에 딱 엎드리듯이 애가 이렇게 내 배 위에 이렇게 엎드려 있어. 다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야 애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날 너무 좋아해. 근데 우리 신랑은 잘 안 봤단 말이야. 근데 우리 신랑을 보고도 막 웃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래서 물어봤어. 우리 손주가 그 여자 어른들을 보면 막 운대요. 여자 어른들을 보면 우는데 나만 안 운대는 거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손주가 나의 성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얘가 좀 예민한 기질이라 그 자기하고 성별이 다른 어른은 싫어한대. 여자 어른은 일단 무조건 울고 본다는 거야. 근데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내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데 우리 신랑 처음 봤는데 웃더라고. 그 지네 할아버지도 보고 웃고 지네 아버지 보고 웃고 그리고 지네 외할아버지를 보면서 웃는다는 거야. 오랜만에 봐도. 근데 나는 오랜만에 봐도 웃더라고. 우리 손주가 나의 성별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지는 오후였습니다. 네. 내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우리 손주가 남자예요. 남자애. 우리 손주가 나 아들이야.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이라는 게 있을까? 애기들 기질이 있는데, 예민한 기질이 있고, 어떤 기질이 있고, 그래. 근데 이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이 영리한 애들이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자기가 남자이면 여자 어른을 싫어하고, 여자아이들은 남자 어른을 싫어해. 우리 딸도 예민한 기질이었어. 그래가지고 남자 어른이 쳐다만 보면 막 깔딱 숨이 넘어갔어. 왜 숨 안 쉬고 우는 거 있잖아. 너무 남자 어른, 아빠 말고 남자 어른 다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 손주가 지네 엄마랑 외할머니 말고 여자 어른을 안 좋아해. 난 좋아하더라고. 나는 정말 나를 특별히 좋아하는 줄 알았어. 뱃속에서부터 내 방송으로 태교를 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내 성별을 혼동한 것 같아. 그런 게 있대요. 그게 이제 그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 그래서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큰 소리를 싫어해. 얘가 우리 조카가 내 품에 안겨서 이렇게 엎드려서 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목소리를 큰 소리로 웃으면 되게 놀래. 그래서 걔를 안고 있어.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소리 안 하고 안고 있어야지. 이렇게 목소리 크게 얘기하면 막 놀래요. 이게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이 빛에 민감해. 빛이 이렇게 너무 밝아도 놀래고 너무 어두워도 놀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빛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소리에 민감해. 그래서 큰 소리가 나면 되게 불안해하고 막 그래요. 우리 손주가 그렇더라 이거지. 요즘에 하여튼 나는 우리 손주 보는 우리 손주 보는 낙으로 살아. 그냥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제 사진 찍어갖고 올려주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얘가 처음으로 뒤집던 날, 나는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도 그렇게 소리 안 질렀거든. 처음으로 뒤집은 날 내가 그냥 아래층에서 뛰어올라올 만큼 소리 질렀잖아.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귀엽죠. 나 우리 손주가 너무 귀여워. 근데 진짜 내가 뭐라 그러나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잖아.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견디기 어려울 고난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손주가 생기면서 우리 손주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러나 평안해.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아. 이제 우리 조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조카를 보면서, 우리 조카 손주를 보면서 하루하루, 그러니까 막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기분 나쁘고 우울할 때 또 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이제 이게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해야 돼. 밀 수가 없는 거야. 아휴, 이러면서 들여다보느라고,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해야 되는데 밀어지질 않아. 그게 좀 문제야. 이제 우리 조카가 태어난 다음에, 사실 이렇게 조금 우리 방송의 질이, 이렇게 좀 내용적으로 떨어졌다면, 우리 손주가 태어난 다음에, 이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해야 되는데 밀지를 못해. 잠금 해제가 안 돼. 예. 뭐 이렇게 강아지를 키워도 힐링이 된다는데, 나는 이제 사실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별로 강아지를 안 좋아해. 근데 강아지들이 이상하게 날 좋아하더라고. 강아지들이 말도 잘 듣고, 나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강아지들이 말을 잘 들어. 그리고 막 날 되게 좋아하고 날 따라다니고 막 그래. 근데 나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강아지들은 굉장히 날 의지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애기들도 어렸을 때부터 날 좋아했어. 애기들이나 이렇게 강아지들, 뭐 이런 좀 그 새끼들이 주로 나를 많이 따랐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기라더만 그 강아지나 애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 경계심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강아지나 애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따른다며.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를 좋아한대. 근데 막 특히 이제 우리 친구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내가 가면 걱정돼. 얘네들 심장마비 걸리겠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뛰어오르면서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헥헥거리는 거잖아. 막 헥헥헥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 그래서 얘 심장마비 걸려. 진정해, 진정해. 막 발랑 누워갖고 배를 보이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근데 옛날부터 우리 동네 애기들이 나를 참 좋아했어. 그리고 우리 조카들도 내가 다 키우고, 우리 조카들도,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까다로운 애기들, 너무 울어서 엄마를 힘들게 하는 까다로운 애기들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집중해서 들어. 그게 발음의 문제래요. 발음. 그게 생각보다 아기들이요, 정확한 발음이 들리면 귀를 쫑긋해. 그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떼쓰고 막 우는 애기들한테 말을 걸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애한테 신경 안 쓰고 그냥 근처에서 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가령 노래 이야기를, 어머나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양떼가 뛰어놀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애기를 무시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울다 말고 봐. 뭐지? 그러면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기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생각이 빤해. 그게 이제 내가 옛날에 전철 타고 출근할 때도 어떤 애기가 막 할머니한테 엎혀서 우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가 업고 앉았는데 발이 꼬였어. 그래서 근데 막 우는 소리를 듣는데 내가 그 애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발이 꼬였어? 그러고 봤더니 진짜 발이 꼬여있더라고. 그래서 발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가 울지 않고 그다음부터 이제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막 웅웅 막 이러면서 뭔가 이제 할머니에 대한 불만이 많아. 애 봐주는 할머니인지 어쩐지 하소연을 막 잔뜩 하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 기분 나쁠까봐 내가, 그래? 알았어. 막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던 책을 보여준 거야. 책을 보여줬는데 그때 그 황석영의 삼국지를 읽고 있었거든. 황석영의 삼국지를 읽으면서 이제 그 안에 사파가 들어가요. 사파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줬어. 전철에서 너무 열심히 보는 거야 애기가. 엎혀있는 애기가 너무 열심히 보더니 그림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또 골라내더라고. 말이 있는 그림. 그래갖고 이 그림이 좋아? 그랬더니만 맞다고, 그 그림 좋대.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주니까 막 웃는 거야. 환하게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 안 통하는 애기들, 말 안 통하는 애기들하고 내가 이제 의사소통이 돼. 이제 그 애들이 나한테 경계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애들하고 거의 안 싸요. 내가 볼 때는 우유 먹고 젖 먹는 애들하고는 절대 안 싸워 내가. 왜 안 싸우냐? 우리는 라이벌이 아니야. 경쟁 관계가 아니지. 젖을 떼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져. 왜? 이 젖을 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먹는 걸 먹기 때문에 먹는 걸 가지고 이제 민감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젖 먹는 애기들하고는 안 싸워요. 적어도 내가 먹는 걸 탐내지 않기 때문에. 예. 좌우지가 이제 그 애기들하고는 내가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 이 세상에는 내가 망치 부인이 세상을 보는 기준은 딱 하나잖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사람이 아닌 사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야.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은 가치 없는 거. 그게 이제 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죠. 예, 단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내가 먹을 것을 탐내는 자와 내가 먹을 것을 탐내지 않는 자, 이렇게 적과 아를 구분하죠. 예. 내 적과 아를 구분하는 기준이 딱 하나야. 내가 먹는 걸 탐내는 자와 내가 먹는 걸 탐내지 않는 자. 그래서 내가 근육질을 싫어한다니까. 근육질의 헬스 트레이너를 보냈어. 날 꼬시려고. 근데 나는 근육질의 남자를 싫어한다고. 왜? 나보다 많이 먹게 생긴 남자 일단 나는 인간으로 안 봐. 일단 적으로 봐.
분명히 알아도 나는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 비정상회담에 타일러 스타일 좋아한다고. 절대 걔 나보다 많이 안 먹게 생겼잖아. 나보다 많이 먹게 생긴 사람은 일단 나한텐 적이야. 하여튼 뭐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트레이너들은 잘 안 먹어? 알게 뭐야. 난 트레이너랑 친한 적이 없어. 뭐든지 하여튼 나보다 많이 먹게 생긴 사람은 심지어 나보다 숨도 많이 쉴 것 같아. 내 산소도 다 뺏어 먹을 것 같은 사람들 싫어. 난 한 번도 우리 신랑이 나보다 먼저 음식을 먹는 걸 못 봤어. 내가 배부른 다음에 자기가 먹지. 내가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배불리 먹고 그런 거를 보질 못했어요. 내가 이제 남자를 보는 기준도 딱 그런 거야. 나보다 많이 먹는 남자, 나보다 적게 먹는 남자. 나보다 이렇게 적게 먹는 남자는 사랑스러운 남자. 나보다 많이 먹는 남자는 나쁜 남자. 기준이 명확해요. 예. 나는 먹는 거 이렇게 나의 어떤 욕구 있잖아. 사회적 욕구가 먹는 걸로 다 간 것 같아. 원래 이 먹는 거는 사회적 욕구가 아니라 본능적 욕구인데 나는 이 욕구가 이 먹는 걸로 다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발생하면 먹어. 일단 존에 많이 먹어. 그게 문제야. 근데 이제 요즘엔 내가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먹으려는데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많이 먹는 거야. 이제 메르스가 이제 가라앉으면 내가 먹는 걸 줄이려는데 우리 조카 손주가 또 그렇게 나의 배에 곡선을 좋아하잖아. 애가 내 배에 이렇게 다 엎드려 있어. 정말 이렇게 딱 팔로 이렇게 내 배에 이렇게 엎드려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봐. 이 배의 곡선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먹는 걸로 푸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기 데리고 집에서 항상 망치부인 방송 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애기들이 망치부인 방송 안 무서워해요? 근데 이 애기들한테 먹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특히 애기들이 막 보채는 애기들이 있어. 애기들이 이제 막 보채는 아기들이 있는데 그 보채는 아기들의 원인이 뭐냐면 어른이 불안해하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아기랑 같이 있는 걸 불안해하잖아. 그럼 애가 불안한 거야. 애기가 막 불안해갖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막 애기 중에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뻑하면 울고 계속 찡얼찡얼대는 그런 애기들이 있어. 그거는 엄마가 계속해서 그렇게 긴장되고 힘든 상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느 집 애기가 많이 운다. 그러면 그거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그 애기들이 그렇게 울 때는요. 엄마를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맨날 하는 말이 우리 조카한테 맨날 하는 말. 서진이는 2등급 2위다. 서열 2위다. 해리가 실명이 나서 우리 며느리가 서열 1위다. 항상 아내가 서열 1위고 아기가 서열 2위여야 된다. 그러면서 애기 엄마를 아빠가 더 중시해야 된다. 보통은 아빠들이 와서 엄마는 안 보고 애만 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와서 아내한테 힘들었지 여보. 그러면서 아내 주물러 주고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고 나서 아기를 안아야지. 우리 애기 애기만 안잖아. 그러면 집에서 애기 보는 엄마들이 굉장히 존재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 엄마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애기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애가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게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배가 아파서 우는지 아니면 예방접종 맞고 열이 올라서 우는 건지 엄마가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엄마 불안해진단 말이야. 애는 더 울어 막 울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엄마가 굉장히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은 하루 종일 먹어서 모유 만들어서 애기 먹이는 내가 젖소인가 봐. 젖소가 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애기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남편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최소 10분 이상 엄마하고만 대화하는 거. 아기를 안고 아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당신 오늘 어땠어? 뭐 힘든 일 없었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내가 요즘에 뭐가 고민인지를 꼭 물어봐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해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살림하면서 애를 보는 집, 요즘 그런 집도 있어요. 여자가 돈을 더 잘 벌면 그리고 남자가 가사노동을 더 잘해. 힘도 세기 때문에.
그 남자가 가사노동하고 여자가 돈 벌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돌아온 사람이 안에서 아기 본 육아 담당자에게 만약에 어머님일지라도 만약에 이제 장인 장모나 그러니까 장인이나 그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 아기를 딱 안은 다음에 끌어안고 아이한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아기가 하루 종일 엄마 냄새를 못 맡았잖아. 엄마나 아빠 냄새를 맡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육아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줘야 돼요. 오늘 아이가 어땠는지. 그러면 그 오늘 아이가 어땠는지를 묻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 애 보는 일이 참 하찮은 일로 여겨져. 많은 육아 담당자들이 아이를 보는 일이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나 이 말도 안 통하는 것들한테 하루 종일 매여서 내 인생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오늘 아이가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이러는 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한 일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백업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육아 담당한 사람한테 오늘 어땠느냐, 아이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꼭 물어봐 주는 거. 그거 중요해요. 외할머니가 키워주던, 그냥 친할머니가 키워주던, 엄마가 혼자 보든 아빠가 혼자 보든 그 아이를 그 전담한 육아 담당자에게 오늘 아이가 어땠는지를 물어봐 주는 거. 아이를 키우면서 오늘 있었던 일, 힘든 일은 또는 뭐 좋았는 일은 아니면 아이가 어떤 특별한 걸 보였는가 이런 거를 물어봐 주는 게 그게 이 뭐라 그러나 아이 키우는 사람의 자긍심 그리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이를 돌볼 때 애만 생각하잖아. 근데 아이는 누가 보호하는 거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형편이 좋아 무슨 이제 시설에 맡기거나 뭐 유모를 둔다든가 이럴 때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잘 대우해줘야 돼. 아이를 돌보는 사람. 그래서 남일지라도 남들은 돈 받고 하니까 돈을 제대로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고 가족들에게 맡길 때도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해줘야 돼.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야 그 좋아하는 게 아이한테 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케어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아이만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환자를 가족이 돌봐야 되잖아. 다른 나라처럼 간호사 한 명이 뭐 4-5명의 환자만 돌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간호사 뭐 한 명 수십 명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간병인을 환자별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간병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 간병인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간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노인병원을 많이 가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인병원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노인병원을 많이 가보면 그 간병인들을 간병인들이 되게 못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못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가족들이 간병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간병인들이 못되게 굴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래. 자식들이 돈 주는 자식이 오면 막 뭐 시켜주고 챙겨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가버리면 되게 못되게 굴어. 그거는 그 돈 주는 사람들이 돈을 주는 자식들이 간병인을 정말 무슨 노예 취급하고 종 취급하는 거야. 밑에 사람 다루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돈은 많이 받아야 되니까 돈 주는 사람이 왔을 때만 친절한 거지. 근데 뭐라 그러나 돈은 정말 정해진 만큼 주더라도 정말 그 간병인을 전문가로 대우해주고 그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을 때에도 그 간병인들이 대하는 자세가 들려. 아유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웠어요, 딸을 잘 키웠어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돌보는 자를 돌보는 게 중요하다.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질환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정서적인 기본 바탕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이에요. 내가 어제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이런저런 하소연한 사람들이 엄청 늘었어. 이게 이제 마음이 힘들다는 이게 누구는 이제
그 친구랑 헤어진 거야. 이성 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많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또 막 텔레그램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그러지 말랬지. 그 막 텔레그램으로 인상 상담하지 말랬지.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해줬지만 그 혹시 지금 막 그 헤어진 연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당신이 사랑하는데 당신을 버렸다. 어떤 연놈이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을 버렸다. 그러면 꼭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이아 반지인 줄 알고 선물을 받았어. 아니 뭐 여러분 좋아하는 뭔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귀한 거라고 좋아했어. 근데 어느 날 잊어버렸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다. 그러면 그 잊어버리고 나서 속상했던 게 억울하잖아.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여러분을 버리고 간 연인은 가짜 다이아 반지 같은 거야.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경험치를 높이려고 온 거지. 그거는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보는 허접한 것들에게 미련을 두지 마. 그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거야. 잘 가라. 네 나중에 너 몇 년 뒤에 네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부터 프리하게 새로운 인물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나의 경험을 살려서. 당신을 버린 연인은 뭐다? 가짜 다이아몬드. 외워. 당신을 버린 연인은 뭐다? 가짜 다이아 반지. 가짜 다이아 반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잊어버렸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 진짜가 곧 올 거야. 진짜가 올 거니까 진짜를 위해서 길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치를 높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부부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남편이나 아내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남편이나 아내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짜 원석이야. 진짜 원석이란 말은 뭐냐? 그 원석의 값은 다이아몬드로 커팅된 값에 10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원석의 값은 1000분의 1도 안 돼.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커팅 기술이잖아. 이 원석은 아직 안 깎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 근데 이 원석을 깎아보면서 안에 흠이 없고 그거를 어떻게 커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커팅이 주는 그 빛의 굴절이 뿜어내는 아름다움, 이게 다이아몬드의 가치잖아요. 맞습니까? 어느 책에서 그렇게 읽었어. 그 결국은요, 내 앞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에요. 지금으로 볼 때는 돌덩이나 마찬가지야. 무기나 마찬가지지만 그 원석을 어떻게 내가 커팅하느냐, 어떻게 커팅해서 그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존재를 끄집어내느냐는 나의 능력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수십 년 동안 원석 그대로면 나는 그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 아내나 남편 같은 원석은 그 고통을 줬을 때 보석이 되지 않아요. 이 원석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보석은, 아내나 남편이라는 보석은 고통을 줬을 때는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아내나 남편은 지극한 사랑과 존중을 해줬을 때, 이 원석의 껍데기들이 깨져 나가면서 비로소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보석이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수십 년 동안 돌덩어리 같은 모습이었다면, 아, 내가 수십 년 동안 사랑과 존중을 못 해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이 사랑과 존중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 사랑과 존중은 내가 당연히 하는 거지, 내 마음을 몰라?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특히 그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으면, 존경과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남편들은 밖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져요. 또 아내들에게 남편이 지극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아내는 자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나 자신이 부부 속에서 담당한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야. 그 아내와 남편이 각자에게 듣고 싶은 말이 다르대요. 남편은 존경한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하고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편에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고맙다. 그 얘기를 늘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하대요. 남편이 출근할 때, 그리고
출근해서 그러니까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렇게 감사하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 얘기 해주고 또 남편 아내에게 정말로 당신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삭막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사랑을 자꾸 표현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 부부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결혼해갖고 한 3년 만에 내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이제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이 정도 살았으니까 헤어지자. 뭐 이런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한 1년 정도는 힘들었어요. 그니까 아이와 내가 나는 아이와 어떤 관계냐 뭐 이런 거. 그니까 내가 그 육아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 했다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무엇보다 딸이 나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그냥 학구적인 표정이야. 아빠가 오면 너무 환장을 하는 거야. 막 6시만 되면 그 보행기를 타고 현관에서 왔다 갔다 해. 뭐 6, 7개월 된 애기가 아니야, 일단 7, 8개월 됐지. 보행기를 타고 현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빠가 올 때가 되면. 그래서 막 얘가 그리고 엄마보다 아빠 소리 먼저 했어. 거기서 오는 질투와 어떤 패배감이 있었지.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도 결혼하고 나서 정말로 좋아진 건 10년이 지난 뒤야. 내가 진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건 결혼하고 10년쯤 지난 뒤.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니까 정말 어느 날 남편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냥 나랑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결혼해서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그저 나랑 살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나랑 살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기 시작하자.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해졌죠. 물론 나는 지금도 남편에게 문자를 가끔 보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근데, 그 문자를 보낼 때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확인하셨듯이 작년에 레이 샀을 때, 그리고 올해 냉장고 샀을 때, 남편한테 허락 없이 뭔가 물건을 산 다음에 그런 문자를 보내는데, 그런 문자는 별로 좋은 문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평상시에, 우리 남편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해. 당신은 진짜 못하는 게 없어. 우리 남편이 제일 듣고 좋아하는 소리가 당신은 못하는 게 없어. 오늘 아침에도 무슨 가지나무를 볶아놓고 간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특히 가지를 좋아해.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가지를, 그 텃밭에서 딴 가지를 보내온 거야. 그거를 이제, 당신이 가지 좋아하는데, 그래 놓고 아침에 딱 막 볶아가지고 적당히 이제 식힌 그 가지나무를 딱 내 컴퓨터 책상 앞에 갖다 놓은 거야. 먹으면서 일 보라고. 얼마나 사랑스럽냐. 당신은 진짜 못하는 게 없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물론 내가 먹는 거를 특별히 좋아해서 그런가? 나는 우리 남편의 아주 작은 표시로도 참 행복해. 우리 남편이 특히 맛있는 거 해줬을 때, 내 문제구나. 먹을 거 해주면 내가 무조건 좋아하는구나. 먹을 거 해줄 때가 제일 좋아. 맛있는 거 해주면, 그냥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나한테 뭐 할 말 있으면 일단 맛있는 걸 해 먹여. 맛있는 걸 해서 기분을 좋게 만든 다음에 살살 구슬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죠. 박원순이 사기치는 것부터, 이거 캡처해가지고요, 시장실로 보내주세요. 박원순이 사기쳤다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이제 처벌받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배가 불러야 돼. 배가 부르면 화도 안 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신랑은 사준다. 그가 이제 사먹는 것도 저도 좋아해요. 사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왠지 이렇게 사먹는 거는 되게 많이 먹어야 배가 불러.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서 먹는 거는 굉장히 많이 먹어야 배가 불러요. 근데 남편이 해주는 건,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그 속이 든든해. 그리고 배가 빨리 꺼지질 않아. 그래서 사 먹는 거는 많이 먹어도 금방 속이 허해지고 또 먹고 싶고 그래. 그래서 막 살이 찌고. 근데 남편이 해주는 거는 조금 먹어도 배가 든든하고 가슴이 따뜻해서 그런가? 속이 따끈해지는 것 같아. 속이 채워지면서 허기짐이 없어.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남편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왜 엄마 밥을 먹으면,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면 배가 많이 안 고팠잖아요. 그래, 나 엄마 없다! 우리 엄마가 참 음식을 잘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음식을 참 잘하셔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음식을 참 좋아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 돼가네요. 내가 아픈가 봐.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아플 때 엄마 밥이 먹고 싶은 거. 괜히 또 먹는 얘기하다가 엄마 얘기해가지고.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요. 뭔 일 나는지 몰라? 그래요. 자. 아니 그냥 갑자기 엄마가 해줬던 별거 아닌,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 그 얘기 했잖아. 내가 왜 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가 해준 그 도시락 반찬, 그 우리 엄마가 해줬던 도시락 반찬이 별거 아니야. 그냥 김치볶음인데 나는 그 뒤로 그 김치볶음이 너무 먹고 싶어. 그러니까 보니까 김치를, 그러니까 이게 신김치 고추 이게 씻어가지고 그 고춧가루나 이런 빨간 기운을 다 빼고 그거를 간장과 뭔가를 넣어서 이렇게 볶은 것 같아. 내 입에 간장의 짠맛, 그 다음에 설탕의 단맛이 있었어. 그리고 신김치의 그 시큼하면서도 쫄깃쫄깃한 그 질감. 그 맛이, 지금도 근데 되게 국물이 없이 아주 이렇게 그 볶아낸 너무너무 맛있는 김치볶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가 그랬잖아. 친구들이 날 되게 좋아했다고. 나는 이제 내 도시락 반찬에 그 김치볶음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어. 그래서 그 도시락을 딱 열었을 때 맨 밑에 후라이가 딱 있고, 그 다음에 밥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김치볶음이 있는 거야. 그게 내 도시락 반찬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김치볶음을 먹으면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 1년 내내 그걸 먹어도 질리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그 어떤 여자애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왔거든요. 자기랑 같이 밥을 먹재. 그러면서 무슨 이제 뭐 햄,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계란말이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계란말이는 간식이지 무슨 도시락 반찬이야. 그런 거를 딱 꺼내놓더니 내 볶음김치를 한 젓가락을 먹은 거야. 걔 딴에는 내가 맨날 김치볶음만 먹으니까 내가 안 돼 보였나 봐. 그래서 지네 엄마한테 막 뭐 맛있는 걸 해달라고 갖고 왔어. 나 그 젓가락으로 찍을 뻔했잖아. 내 김치볶음을 딱 한 젓가락을, 거의 3분의 1 한 젓가락을 집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반찬 먹으라고 내 젓가락으로 찍을 뻔했어. 이게 지금 네가 지금 그때 그 분노를 이번에 냉장고 바꾸면서 내 쑥떡 빼돌렸을 때, 우리 신랑이 내 쑥떡을 빼돌렸을 때 그때 그 분노를 다시 막 떠올랐어. 내가 먹는 거를 잃었을 때,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워낙 먹는 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 잃지를 않는데, 그날 그날 정말 그 뭐라 그러나 경계 없이 당한 거야. 상상도 못했어. 그럼 뭐 계란말이니 햄구이니 뭐 이런 불고기 같은 것도 갖고 왔어. 그런 반찬을 갖고 온 애가 내 반찬을 집어먹을 거라고 미처 예상치 못했던 거지. 내가 그 다음에 한동안 정말 멘붕이었잖아. 보기하고 틀리구나 사람이. 제가 많이 갖고 있다라서 내 것을 뺏지 않는다라는 게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이미 그걸 중학교 때 깨달았어. 99마리 양 가진 놈이 한 마리 양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중학교 때 깨달은 거야.
아니, 불고기에 계란말이에 햄구이를 갖고 온 내가 세상에 내 김치볶음을 훔쳐먹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예. 아유,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쑥떡에 대한 분노. 극복할 수 있어. 근데 이 쑥떡이 다이어트에도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쑥떡이 말이에요. 우리 쑥떡을 보내주신 사장님이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쑥떡을 먹으면 배가 안 고파. 진짜. 그 쑥떡 하나를 녹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물론 점심 먹고 먹어서 그런가. 저녁 때까지 배가 안 고파. 어제도 저녁을 거의 안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와서 방송하기 전에 먹었지. 그랬더니 저녁 때까지 배가 안 고프더라고. 아, 점심 먹고 먹어서 그랬구나. 오늘 이상하게 인트로가 잘 안 되네. 아니, 근데요, 진짜, 저녁, 5시 정도 되잖아. 그럼 막 속이 허한 거야. 점심 때, 막 2인분을, 아니, 우리 동생이랑 내가 음식을 시켜 먹으면, 젓가락을 막 4개씩 갖고 오는 거야. 아니, 왜 민망하게 젓가락을 4개씩 갖고 오냐고. 사람이 둘이면 알아서 2개만 놓고 가야지. 나무젓가락 꼭 4개씩 갖고 오고 지랄들이야. 그래도 내가 그걸 다 먹는단 말이야. 그걸 다 먹고서는 이제 집에 와서 방송 한 3시간 하면 막 속이 허해. 근데 이제 요즘에는 딱 1인분만 먹고 3인분 나눠 먹고 어저께 젓가락이 3개였어. 3인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쑥떡을 하나 먹으면 저녁 때 배가 안 고파요. 예. 근데 엄청 날씬하시네. 그게 내가 머리만 작은 거야. 머리만 작지. 나의 모든 살이 뽀글뽀글뽀글 가운데 뻥하게 모여 있어요. 예, 절대 날씬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B 사이즈인데 가슴이 아니라 배. B인데 이런 배. 예. 뭔 얘기야? B라인. 자, 이제 오늘 메르스 얘기할게. 오늘 이제 3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뭘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주문해서 먹어? 뭐가 맛있어? 안 날씬해. 나 살 많이 쪘어. 내 이 봄에 살이 많이 쪘어요. 제주에서 뭘 시켜 먹는다는 얘기지? 둘째. 그렇다니까. 우리 동생도 어저께 그런 거야. 지방에는 잘 크고 있냐고. 아주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 신랑은 애썼어? 그러고 물어보고, 우리 여자 조카는 되게 무표정하게 태명은 지방이야. 영어 이름도 있어. 콜레스테롤이라고 해. 그러자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지방에는 잘 크고 있냐고. 우리 이제 우리 딸 애기 때 3살인가 4살 때야.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애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뭐냐? 오메기떡.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 해서 뭐니? 그랬더니 엄마 뱃속의 아기는 언제 나와요? 이러는 거야. 외운 거죠. 예, 어린이집 선생님이 외우게 한 거야. 내가 맨날 애를 데려가는데 만삭의 몸으로 보이니까 엄마 뱃속의 아기는 언제 나와요? 그러고 묻는 거야. 선생님한테 가서 전에 우리 엄마는 매일 똥을 순산합니다. 이렇게 전에 그랬던 기억. 예. 그 뒤로 이제 17년째 안 나오고 있잖아. 태명이 지방이야. 아이씨. 그리고 내가 생리하기 전이라서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예. 조개가 누군데? 그 쫄깃한 조개가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 그랬어? 너 박근혜지? 아니 황교안이야? 이 새끼들 일을 안 하고 내 채팅이나 하고 지랄들. 나가 이 새끼야. 중계방에서 쫄깃한 조개가 사고 쳐가지고 예. 생리를 지금까지 나 47밖에 안 됐어. 나 47밖에 안 됐어. 근데 내가 사실은
왜 갱년기라 그래가지고 그 폐경되는 그 증세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3년인가 4년 전에 땀이 비오듯 하고 땀이 계속 비오듯 하면서 더웠다 추웠다 하고 그러면서 약간 갱년기 같은 증세가 있었어. 그랬는데 그 저기 내가 혈관이 막혀 들어간다 그래갖고 혈관을 젊게 만드는, 그러니까 왜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항노화 성분이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막 그 음식들을 많이 먹었잖아. 몸이 회춘을 했어. 몸이 회춘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젊었을 때보다도 더 정기적으로 잘하고 있어. 자, 항산화 성분. 회춘에서 회춘. 그런데 나 요즘에 그냥 우리 조카 손주를 이제 꼭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저 애기의 연기를 내가 그냥 쪽쪽 빨아가지고 내가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조카 손주를 보고 나면 피부가 빛이 나는 것 같아. 이 그 스킨을 바를 때 피부의 쫄깃함이 달라. 손주를 훔쳐와야 돼.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예, 오늘의 이야기. 예. 내 배를 네가 왜 봐? 뭐지, 이상한 애야, 진짜. 사실은 오늘이 19일 금요일이잖아.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시사방송이라는 건 이게 좀 흐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이슈가 막 되면 와서 보다가 그 이슈가 끊어지면 이제 빠지고 이래.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8년 5개월째 하고 있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흐름이 있는 걸 알아. 근데 이제 그 손님들이 막 떨어지고 특히 이제 여름방학 때라든가 이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을 점령한 순간에는 왜냐면 걔네들이 그 카트라이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컴퓨터로 시청을 못했어. 옛날에 모바일 없을 때. 그때 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시청률이 떨어지고 이럴 때 어떻게든지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게 이제 그때 속살 보여줄게, 뭐 깊은 곳을 보여주마.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썼던 게 19금 방송. 제목에다가 19금 이렇게 하고 이제 19금 방송 이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났었어 막. 우와! 그러고 몰려와가지고 아줌마! 무슨 막 그래. 그럼 이제 내가 쭉 방송한 다음에 오늘 19일 금요일 그럼 또 막 난리가 나는 거였지. 아줌마! 미안. 그럼 방송 끄고. 근데 이 19금 이게 시청자들 없을 때 19금이어야 되는데 오늘은 시청자들이 많을 때 19금이요. 자, 어떻게 추천들을 했는가? 자, 이 순간 시청자 3천 수십 명이 보고 있는데, 지금 막 3,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이 순간. 그런데 추천은 2,155. 역시 또 900명이 추천 안 하고 보고 있다. 딱 걸린 순간. 이제 해보자는 거지. 지금 이제 망치 부인이 저주를 하기 전에 빨리빨리 추천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재밌고. 망치 부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추천하는 거 깜빡했어요. 야! 옛날에 이제 방송을 밤새도록 할 때 12시 반 1시 돼갖고 어머! 어저께 추천 못했다. 얘 확 제 손가락 분질러버리고 싶어 진짜. 자, 이제 아직까지도 추천 안 하고 버틴 인간들 이제 내가 이제 저주를 퍼볼 거야. 니들이 말이야. 내가 추천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추천들을 했어야지. 추천을 안 하고 버티면서 낄낄거리고 재미있다고 보면서 추천도 안 했지. 너네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냥 제일 예쁜 미니스커트를 입고 힐을 높이 신고 사랑하는 오빠의 앞에 딱 섰을 때 그냥 다리에서 줄줄 녹색 설사가 흐를지어다. 그 다음에 그녀를 만나러 가면서 그냥 다리 쫙 그날따라 그냥 피시산 스키니진을 입고 사랑스러운 그녀 앞에 딱 선 날 스키니진이 똥물로 번져갈지어다.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 내가 망치 부인이 저주를 하기 전에 추천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자 고마워요. 아니 그러니까 왜 꼭 이렇게 더러운 저주를 받아야 추천하고 그래. 추천해주신 2498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너무 다급한 마음에 지금 로그인을 못하고 있는 시청자님들 빨리빨리 추천하여 광명 찾자. 추천하여 광명 찾자. 밥 먹다가 미안해. 저도 하마터면
그 자기네들은 습관적으로 추천했다고 생각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 있어. 빨리 하란 말이야. 지금만 이제 급하게 추천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인간들이요. 예. 자, 습관적으로 내 얼굴 보면 일단 습관적으로 그냥 추천을 눌러. 그래야 이제 그 설사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근데 나는 내가 추천을 못 하잖아. 자꾸만 설사해. 아이, 녹색 설사의 저주 이거. 이건 나한테 누군가가 어떤 놈이 그런 것 같아. 반사 그러나 봐. 내가 본인한테 추천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설사하는 것 같아. 누군가가 녹색 설사의 저주를 나한테 퍼붓는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이걸 샀어. 왜 그 냉장고에 왜 그 아이스박스에 넣는 냉매 있잖아요. 예. 아이스박스에 있는 냉매를 사가지고 이렇게 밤새 얼린 다음에 방송할 때 이렇게 수건에 싸가지고 마른 수건에 이걸 싸가지고요 등 뒤에다 놓고 방송하잖아.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해. 예, 방석으로 하면 깨질 것 같고, 예, 무지 시원해. 여름을 이기는 비법이야. 한번 여러분들도 해봐. 이게 보니까 거기 써 있는 거는 한 48시간 동안 안 녹는데, 48시간 동안 안 녹는데요. 나 방송하면 더워. 땀이 너무 나. 그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얼려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메고 나오면 하루 종일 시원할 것 같아. 예. 여러분은 안 더워요? 난 지금 많이 더워. 깔고 앉으면 깨지지. 깔고 앉으면 깨져. 냉장고 구경. 아직도 우리 집 냉장고가 아직 신변정지가 안 됐기 때문에 냉장고에 신변정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냉장고 구경을 시켜줄 수가 없어. 내가 오늘 아침에 해주려고 그러다가 모바일 방송을 하려다가 까먹었어. 뉴스 보다가 까먹은 거예요. 미안. 건강에 왜 안 좋아? 이게 왜 건강에 안 좋아요? 이거를 수건에 싸고 있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대야에 물 떠놓고 발 담그는 거. 내가 대야에 물 떠놓고 방송하다가 지금처럼 발로 막 뭉개가지고 내 컴퓨터에 물 들어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새 컴퓨터 사줄 거야? 절대로 안 돼. 진짜 발 밑에다 놓고 한번 해볼까? 아니야, 난 발은 안 시려. 발은 안 더워. 내가 발은 너무 차가우면 내가 이렇게 냉증 때문에 발은 너무 차가우면 안 돼. 지금도 밤에 잘 때 발에다가 핫팩하고 자. 아니 허리에도 이게 등허리에다 딱 하고 있으면 무지 시원해. 예. 머리에 올려놓고. 내가 무슨 고개사야? 어떠다고 이걸 머리에다 올려놓고 하래? 자, 진정들 하고. 이거를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끈을 매서 어깨에다 배낭처럼 메고 방송하면 시원하겠다. 그지? 그걸 또 연구해봐야 되겠네. 오늘의 이야기. 미안해. 이게 다 오늘의 이야기지. 자, 진짜 오늘의 이야기 할게요. 예. 자, 여러분, 오늘의 뉴스, 내가 뭐라 그랬어? 황교안이가 총리가 되면 메르스에 대한 메르스 속보가 사라질 거다. 그런 얘기 했죠. 그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믿은 사람. 황교안이가 총리가 되면 메르스 속보가 TV에서 사라질 거다. 메르스 진정 국면이다 말해서 종편이 나서갖고, 그동안에 무슨 치사율 40%라면서 지랄 연병을 떨었던 종편이 어저께 황교안이가 총리 된 다음에 메르스 진정 국면. 개뻥을 치고 있죠? 그죠? 예. 신기하죠? 망치 부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니까 정말 역신하죠? 아니, 어쩌면 총리 되자마자 메르스에 대해서, 내가 그랬잖아. 어저께 그저께부터 이 메르스에 대한 현황 보고가 늦어졌다. 그 뉴스로 다루지 않는 거야. 뉴스로 메르스 현황 보고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TV나 라디오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지금 5%도 안 돼. 그지? 지난번에 100%, 그러니까는
황교안 전에 100으로 다뤘다면 지금 5 정도 다뤄. 형식적으로. 그죠? 예. 그 연합뉴스 뭐 속보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정말 권위 있는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가 6월에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르스 사태 6월까지 사태 수습은 어렵다. 7월 달에 가서 수습하면 성공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의사가 그랬던데,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메르스 사태가 종식됐다고 선언하는 것은 마지막 환자가 다 완치되고 더 이상 추가로 확진 환자가 없을 때 그때 가서 완치됐다고 사태가 종료됐다고 하는 거지. 어디서 6월 말까지 종료한다는 얘기가 나오냐. 근데 그 의사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더라. 오마이 인터뷰에 보니까 어떤 의사도 똑같이 얘기했어. 지금 뭐 사태 종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보면 간간히 6월 25일 그런 얘기 들었죠. 어디선가 내가 들었어. 어느 뉴스인가에서 6월 25일이 이제 기준이 될 거다. 그 정도가 되면 메르스가 이제 잡힐 거다. 그런 얘기를 내가 지난주엔가 들었어. 기억나요? 어떤 뉴스인가에서 다음 주 후반 정도가 되면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 어디선가 들었지.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장관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6월 25일 6일이 되면 그 메르스가 진정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확진 환자가 아직도 112명이나 치료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 사망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이 메르스의 그 확진 환자가 56%가요 격리자 바깥에서 나왔어. 이게 중요한 사건이야. 지금 격리자가 6,000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격리했다가 해제된 게 4,000명, 현재 격리 대상이 한 5,000명, 6,0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확진 환자 중에 56%는 격리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격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정부가. 그런데 6월 25일 6일이 되면 메르스가 진정될 거라고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까? 6.25 전쟁 기념일. 6월 25일이 6.25 전쟁 기념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 6.25를 기점으로 해서 또 북한파리, 또 빨갱이파리라면서 그 메르스 덮으려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지금 과학적으로 다음 주 말이 되면 일주일 뒤에 메르스가 잡힐 거라는 어떤 근거도 없어. 지금 환자들이 일주일 뒤에 다 완치되겠어요? 일주일 뒤에 사망자가 안 나오겠어요? 추가 환자가 없겠어요? 확진 환자가 없겠어요? 그 6월 25일 6일에 그 기점으로 메르스가 사라질 거라는 그 주장, 그 터무니없는 주장의 근거는 이 6.25 전쟁, 6.25 전쟁 그때를 기해서 아마 다음 주 말이 되면 한국 전쟁에 관해서 디립다 떠들어대면서 뭐 전쟁 관련 이야기들로 할아버지들 또 겁주고, 그러면서 안보, 주둥이로 안보, 그러면서 이 노인층의 결집을 통해서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뻥치려고. 그런 뉴스가 다음 주 예상 뉴스야. 다음 주가 되면 전쟁 이야기를 막 하면서, 6.25 전쟁 기념 얘기를 막 하면서 안보의 중요성 얘기하고, 이렇게 빨갱이파리 하면서 노인층의 정서를 자극한 다음에, 그 박근혜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뻥 뉴스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예상되는 뉴스. 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안보란 얘기는 입 밖에 꺼내면 안 된다고 봐. 안보. 애국가 4절까지 외워야 애국자다. 그게 황교안의 주장이죠? 그러면 우리 조카도 애국가 4절까지 외우면 군대 그만하고 보내줘. 우리 청년 학생들, 그 젊은 애들 군대 가서 2년씩 꼬박 썩어야 되는데, 걔네들도 애국가 4절까지만 부르면 그냥 군대 빼줘. 두드러기 났다고 빼주면 될 거 아니야. 두드러기가 심해가지고 군대를 못 갈 정도의 두드러기였다는데, 만성 단마진이었다는데, 그 두드러기를 본 사람이 없어. 그 동창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중에 두드러기를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도 만성 두드레기라고 뻥을 치고 군대를 안 간 놈이 총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안보야, 안보는. 좀 어이가 없어. 안보 얘기만 해봐, 그냥. 주둥이 꼬매버려야지. 그 다음에요. 지금, 막 뉴스에서, 메르스 뉴스가 지난주까지는 막 환자가 늘어난다, 뭐, 공포감을 막 부추긴 뉴스가 100이었어. 근데 이제 다 줄어들고 5 정도가 남아있는데, 5 정도 뉴스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 의료진에 대한 막 미담, 의료진에 대한 미담을 막 만드는 거 하나. 그 다음이 뭐냐, 실종된 시민의식이라 그러면서, 메르스 격리자들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비난하는, 그게 핵심 내용이야. 그죠? 지금 종편에서 황교안 투표하기 전까지는 막 메르스가 위험하고 뭐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뭐 4차 감염 그렇잖아. 뉴스에서 계속 4차 감염 위험성 얘기하면서 지역 전파 가능성을 감안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더니 황교안 총리 투표 끝난 다음에 의료진에 대한 미담 뉴스하고 그 다음에 실종된 시민의식 그러면서 막 국민들이 메르스를 퍼뜨리고 다닌다라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막 뭐 몇 번 환자가 뭐 제주도에 3박 4일 원래 격리 중이었는데 병원을 뛰쳐나가가지고 뭐 3박 4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하고 왔다. 그래갖고 제주도 호텔이 뭐 폐쇄가 됐다. 그래서 실종된 시민의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니네 아버지가 메르스라며 이러면서 의료진의 자녀들을 학대했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메르스에 대한 문제를 정부의 무능 탓이 아니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어. 물타기죠. 이거 물타기야. 그러면서 내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시민들한테 시민의식을 바란다. 여러분 시민들한테 시민의식을 바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윤리를 가르칠 때 국민윤리를 가르칠 때 윤리가 뭐냐 윤리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가 공생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도리 그걸 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윤리라고 해서 이제 가르칠 때 그런 내용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윤리라는 건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라고 할 때 그 윤리라는 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 이걸 윤리라고 그래. 그래서 또 이 윤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덕도 있고 규범도 있고 법도 있다. 그런 거 옛날에 배웠던 기억나죠? 그래서 도덕이 가장 큰 개념이야. 도덕이 가장 넓은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규범이라는 게 있고 규범 안에 가장 최소한의 도덕이 법이다 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거는 어떤 뭐 또 규범이냐 동호회 규칙 학교 교칙 이런 것들도 규범이에요. 지키기로 약속한 규칙이 있다면 그게 규범이 되는 거고 도덕이라는 건 법이나 규칙의 개념이라기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도리야. 그러니까 효도해라 이건 법이 아니야. 불효해도 부모에게 예를 갖추지 않아도 처벌받지는 않잖아. 부모를 때렸을 때 불효죄 아니에요. 폭행죄로 처벌받는 거야. 존속상해죄 이런 걸로 처벌받는 거지 불효죄가 아니야. 그래서 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덕의 개념이지 법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구성원들이 서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즉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절할 때 예의라는 게 뭐냐 예라는 게 뭐냐 하면 남이 나를 대접해주기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그게 예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라는 개념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대우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그게 예라는 거야. 이 예도 일종의 도덕인 거죠. 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규범이고 그 도덕적 규범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덕 규범, 법 규범으로 나눠지는 거다. 그랬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은요
이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그래. 그런 얘기 들어봤죠? 모든 걸 법으로 규정하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것,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나머지는 스스로 도덕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야, 애들한테. 즉, 시민의식이라는 건 법의 개념이 아니라 윤리의 개념이에요. 도덕의 개념이지. 도덕의 개념인데, 자, 이 도덕성이라는 건 어디서 비롯되느냐? 도덕이라는 개념이 이게 도와 덕에서 나온 말이야. 동양 철학에서 나온 말이야. 그러면 동양에서 노자나 장자가 일찍이 가르친 바가 뭐냐 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게 옛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도하는 자, 왕과 선비들이 예를 지켜야 그 백성들이 따라한다. 그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이었어. 그리고 어른이 먼저 본을 보여야 아이들이 그 예를 따라간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르쳤던 그 예의에 대한 그 기준이었어요. 무슨 말하고 싶겠어? 지금 메르스 격리 중에 탈출해가지고 제주도 여행 가서 그 호텔을 문 닫겠다고 시민이 쌍욕을 먹고 있어요? 그죠?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인격살인 아닌지 묻고 싶어. 그 환자에 대해서 그거 인격살인 아니야? 35번 의사에 대해서 박원순이 공개한 건 인격살인이라며. 그러면서 제주도 여행 갔던 그 환자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 그거 인격살인 아니야? 왜 이렇게 이중잣대를 갖고 들이대? 자, 무슨 얘기냐? 이 시민의식이 실종된 이유가 뭐겠어요? 시민의식이 실종된 이유. 아니, 황교안이가 총리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메르스 때문에 바빠도요, 메르스 때문에 걱정돼갖고 뉴스 계속 봤어. 그리고 팩트TV 시청률 최고 나왔었잖아. 근일간에 2,000명 넘게 그 팩트TV 청문회 들여다 봤어. 그래서 황교안이가 그 모든 병역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소송건에 대해서도 특히 사면 문제, 사면에 개입하면 그거 무조건 불법 로비다. 그거 변호사법 위반이다.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다 들었어. 한마디로 지금 황교안이 청문회 동안에 그 밝혀진 잘못이 11가지 이상이라고. 편법, 탈법, 범법.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지금 총리를 하면서 박근혜가 황교안더러 부정부패를 척결하래. 내가 볼 때 황교안이 박근혜 데리고 같이 감옥으로 들어가면 그 박근혜가 얘기한 거 2가지가 크게 해결되는 것 같아. 박근혜가 이제 황교안이더러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주문을 했다는 거야. 내가 볼 때 황교안이가 박근혜 손 붙잡고 감옥으로 둘이 나란히 들어가면 그 큰 부정부패 2개가 척결되는 것 같아. 그지? 내 말이 맞지? 내가 볼 때 둘이서 손 붙잡고 감옥으로 가는 게 진짜 이 국가에 정말 문제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지름길이야. 총리를 계속 바꿔대고 있는데 총리를 바꿀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대통령의 문제인 거야. 그렇게 편법, 탈법, 탈세하고, 병역 기피하고, 불법 증여하고, 세금 안 내고, 그래, 변호사법 위반하고, 전관 예우로 돈 벌고, 그런 애를 총리로 앉혀놓고 국민들더러 법을 지키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거야. 소가 웃고. 지나가던 소가 비웃고 지나가던 개가 웃어. 지나가던 고양이가 뻐큐를 날릴 일이야. 어디서 국민들더러 도덕규범을 지키라고 그래. 시민의식에 실종된 시민의식? 정치 윤리를 버린 애들이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탈세하고 범법한 주제가 어디다 대고 국민들더러 법을 지키래. 당연히 시민의식이 실종되지.
내가 볼 때는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하냐 하면, 이거 계속 관련된 문제가 터질 것 같아. 여러분, 무엇보다 그 사건 알죠? 그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황교안 변호했던 변호사가 칼 맞은 거. 그 황교안 그 청문회 할 때 나와가지고 황교안을 변호했던 박모 변호사가 칼을 맞았어. 몇 년 전 사건으로, 예, 몇 년 전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박모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왜 그랬냐면 이제 이 칼집을 놓은 이모 씨가 자기도 이제 전관예우 변호사를 얻은 거야. 그랬는데, 그냥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었는 모양이지? 근데, 그 박 변호사가 고검장 출신이라서 더 급이 높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칼침을 놓은 그 가해자가 재판에서 졌는데, 이 가해자의 상대방, 이게 무슨 슬롯머신 사건의 정모 씨 사건이래? 근데 이 정 씨가 위증을 했다는 거야. 정 씨가 내세운 증인이 위증을 했대. 위증도 밝혀졌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 씨가 이겼다는 거야. 슬롯머신 대부가 그 재판에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앙심을 품었지. 근데 전관예우가 뭔지 모르고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박모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떠드는 걸 보니까 그 분노가 되살아났나 봐. 그래갖고 아까 칼집을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칼침을 놓은 이 씨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박 변호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관예우하고 싸우고 있다. 어떤 사람한테 칼침으로 상해를 입히고 나서 굉장히 이 사람이 당당해.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이 미쳐서? 아니야. 이 사람대로 미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전관예우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관행으로 유죄 무죄가 바뀐 거야. 범죄자가 이기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너는 법을 지켜라 그럴 수 있냐고. 이 사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칼침을 놓으면서 불법 범법 행위를 했지만 전혀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야. 왜? 니들이 더 나쁜 놈이잖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황교안 효과예요. 내가 볼 때 그 박 변호사 피습 사건이 황교안 효과야.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도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왜 법 지켜야 되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은 또 법 안 지키고 두드러기 났다고 군대도 안 가는데 우리가 왜 군대 가야 되냐? 그럴 수 있는 거야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은 지켜야 될 도리를 안 지키는데 내가 왜 제주도 여행을 못 가야 되냐? 가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왜 고위공직자가 바로 서야 되고 왜 고위공직자가 도덕적이어야 되냐?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왜 그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들었는가? 총리 후보가, 장관 후보가 법을 지키고 윤리 도덕을 지킬 때 국민들이 윤리 도덕을 지키는 거야. 근데 박근혜 정부의 장관, 총리들이 전부 다 범법자인데 국민들이 왜 법을 지키겠어? 법치대로라면 그것들이 지금 감옥에 있어야 돼. 감옥에 있어야 될 놈들이 장관으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데 국민들이 왜 법을 지키겠어요? 이 심각한 문제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황교안이를 내가 총리시키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이유야. 황교안이가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걸 국민들이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박근혜를 움직이는 오빠야들의 문제야. 박근혜 오빠 군단이 그 40년 전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야. 40년 전에는 신문도 몇 개 없고 텔레비전 방송국도 몇 개 없고 그 박근혜 오빠야들이 정치하던 시절에는 정보 통제가 가능했어. 정보를 통제하는 게 가능했고 지네들이 주는 대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도 다 그때 민주화 운동하고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야. 인터넷이 없어도 대한 언론이 없어도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인터넷, 대한 언론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 오빠 부대가 지금 이 오빠들이 40년 전의 방식으로 지네들이 그냥
밀어붙이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거야. 황교안이가 얼굴 반반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청문회 통과했고 그러니까 될 거다라는 그 생각. 지금 황교안 별명이 뭐야? 메르스 총리야. 국민들이 황교안을 메르스 총리라고 부른다고. 메르스 덕에 총리 된 놈이라고.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다 안다는 거야. 다 알아.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특히 노인층의 그 분노가, 메르스에 대한 노인층의 분노가 어마어마해. 지금 뭐 노인층에서는 박근혜를 계속 지지한다라고 한국갤럽이 뻥을 쳤는데 지금 노인층도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주변에 왜 박근혜 좋아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욕하는 거 보신 분, 최근에 메르스 사태로 그동안 박근혜를 지지했던 어르신들이 박근혜 욕하는 거 보신 분 손. 그죠? 엄청 많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메르스로 대부분 누가 죽어? 노인층이 죽고 있거든. 메르스로, 네. 메르스로 지금 사망하는 사람 대다수가 노인층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층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야. 우리가 찍어줬는데, 노인연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 그래갖고 찍어줬는데, 주는 것도 없고, 나라가 어렵다 그래서 참아줬더니 알고 보니까 지는 80일 동안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이명박이가 해먹은 수십조 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도 않고, 유병원이 가지고 장난치고, 이제 노인분들이요, 이제, 몰라, 내 주변에는 좀 상식 있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노인분들은 지금 거의 박근혜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어. 그러니까 좀 내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제 주로 적어도 중학교 이상 나오시고, 그 다음에 좀 먹고 살만한 분들, 그래도 집이라도 갖고 계신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지금 100이면 100 박근혜에 대해서 쌍욕을 해. 일단, 그리고 막 그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시골 노인들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왜 도대체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 누구냐 싶잖아.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경상북도 산골을 가잖아요. 경상북도에 이렇게 산골로 가면 거기 이렇게 위성 텔레비전을 달지 않으면 그 KBS밖에 안 나와. 그거 알죠? 우리나라의 난시청 지역이 제일 많은 데가 경상북도야. 경상북도 산골은 이렇게 그 인구가 되게 띄엄띄엄 있어요. 굉장히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난시청 지역이 많아. 그 난시청 지역은 오로지 KBS밖에 안 나와. 다른 방송 하나도 안 나고 KBS 하나만 나와. 그런 데서 노인분들이 무슨 인터넷 스마트폰을 하겠어. 인터넷을 하겠어. 그 시골 깡촌에 있는 노인분들은 KBS 뉴스 보고 주무시는 거야. 그런 분들은 박근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KBS만 보는 노인분들은요, 박근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분들이 30% 나오는 거야. 20몇 프로. 그러니까 그 경북 산골에 사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 KBS 1만 나온단 말이야. 9시 뉴스 그거. 그러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 그런 사람들이 한 29% 되는 거지. 그들을 제외하고 지금 거의 전 지역에서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뭐 이게 과도한 공포팔이다. 과도한 공포팔이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망치 부인이 반대했잖아. 막아야 된다고. 과도한 공포팔이가 위험하다. 이게 전염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팔이는 이게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내가 그 여론조작단한테 그 걔네들이랑 3일을 싸운 거 아니야. 너네 이런 짓 하고 큰일 난다. 80년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예. 근데 인터넷,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여론조사 수치가 높은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여론조사하면 다 받아요? 대부분 안 받잖아. 근데 여론조사를 받는 분들은 누구야? 외로운 노인들이야. 외로운 노인들은 꼬박꼬박 받아. 그 외로운 노인분들은 하루종일 텔레비전을 KBS만 켜놓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 그 종편만 하루종일 켜놓고 있는 노인분들이 제깍 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박근혜 잘한다라고 눌러주는 거예요. 생각 있는 노인분들이나 바쁜 노인분들은 그 인터넷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 응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 여론이라는 게 사실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그 인터넷 여론조사 참조만 해야 돼. 그 응답률도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박근혜 지지율이 29%다 못 믿잖아요. 박근혜 지지율이 지금 29%라는 거야. 30% 선도 무너졌어. 갤럽에서는 한 달 만에 11%가 빠진 거야. 갤럽이 누구냐 하면 소위 친새누리당 여론조사 기관이야. 이명박을 그 대통령 만든 게 갤럽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 갤럽에서 옛날에 2007년에 대선 치를 때 박근혜하고 이명박의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을 했냐 하면 먼저 그 이명박 여론 지지율이 추격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조사를 하면 진짜 조금 올라가. 박근혜가 절대적이었어. 근데 거의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다음에 진짜 조사하면 또 비슷하게 올라가 있어. 그렇게 먼저 보도 때리고 조사를 해가지고 조작을 했어. 나중에 뭐라 하냐, 박근혜, 이명박, 박빙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명박 추월 이렇게 보도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거 진짜냐? 못 믿겠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비슷하게 나왔어. 좀 수치는 낮지만 그래갖고 나중에 박근혜가 그 2007년에 막 신경질을 내요.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왜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냐면 그 옛날에는 이게 뭐라고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야.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질문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하면 당신이 내일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중에 누구를 찍을 거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그 이번에 대통령으로 누가 될 것 같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그 내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여론을 물은 거잖아. 근데 여론조사에서 이미 이명박이 박근혜를 추월했다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개뻥을 쳐놓고 그 뻥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봐서 이건 실제로 지지율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막 신경질 낸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2007년 박근혜가 열받은 거야. 그게 그렇게 여론 조작을 했던 게 갤럽이야. 그래서 이 갤럽이 한마디로 그 친새누리당 조사기관이야. 거기서 조사했는데 박근혜 지지율이 29%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 29%가 지지한다고 보면 된다고 봐, 나는.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내가 볼 때 70%는 돌아섰어. 그 이명박이 50% 넘는다고 계속 했던 것도 갤럽이었어요. 근데 이명박이 50% 넘는 것도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50%였지. 일반 국민한테 안 됐잖아, 그게. 이게 여론조사란 이름의 조작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실제로 이제 집전화 중심으로 전화하는 거. 왜냐하면 집전화를 중심으로 전화를 하면 지역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느 지역인지가 파악이 돼. 그러니까 나이대만 묻고 끊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적인 조건, 몇 살에 어느 지역, 이게 조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집전화로 물어.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에 032, 02 번호 쓰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적어요. 03이나 02 번호를 쓰는 사람이 서울 수도권 2,500만 명 중에 거의 없어. 30%? 왜냐하면 60, 70%는 전부 070으로 바꿨어. 한국통신에서도 집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공짜로 바꿔드립니다. 그랬잖아. 집전화는 기본 요금이 5,000원이에요. 인터넷 전화는 2,000원이고, 그나마 그 인터넷 전화 2,000원도 전화 한 통씩만 쓰면 공짜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 전화를 쓰지 누가 집전화를 쓰겠어. 그래서 집전화를 쓰는 사람이 서울 수도권 2,500만 중에 몇 프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SK는 저기잖아요. SK는 032, 02 이렇게 안 나오잖아. 집전화.
SK는 0320이 안 나와. 지역번호가. 그래서 그 대부분 여론조사는 KT 전화를 쓴단 말이에요. KT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SK도 지역번호가 나와요? 그 0320이 이렇게 나와 SK도? 네, SK 집전화 쓴 사람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난 SK 집전화 쓴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인터넷 전화가 아닌 SK 통신 집전화를 쓴 사람이 있다고?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나는 모르고 대부분이 이제 이 집전화 지역번호를 쓰는 것들이 이제 KT를 기준으로 해서 쓰는데 KT를 기준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야. 일반적으로 그 동네 오래 산 토박이 노인분들이 집전화를 쓰지 대부분은 다 인터넷 전화로 바꿨어. 그게 더 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 수도권의 여론 수렴이 안 돼요. 서울 수도권의 여론 수렴이 안 돼. 대부분 인터넷 전화로 바꿔갖고 인터넷 전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 여론조사를 받을 시간이 어디냐고. 젊은 사람들 대부분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집에 전화가 있어도 여론조사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휴대폰 전화로 물어봤을 때하고 그 다음에 집 전화로 물어봤을 때하고 여론 차이가 엄청나요. 여론 격차가 되게 많이 나. 그게 첫 번째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20%가는 응답률이라는 게 있어. 이 응답률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률이라는 게 뭐냐? 가령 1000통의 전화를 샘플로 얻으려고 그래. 샘플로 1000통을 전화를 해서 통화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9000명이 전화를 안 받아. 혹은 19,000명이 전화를 안 받아. 여론조사 했는데 뚝 끊어버려. 그럼 그건 응답률이 아니야. 끝까지 마친 사람이 1000통이 돼야 돼. 그럼 보통 2만 통을 전화해갖고 1000명이 전화를 받아서 조사가 되면 그 응답률이 5%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만 통의 전화를 돌려서 1000명이 대답을 하면 응답률 5%, 만 통을 돌려서 1000명이 응답을 하면 1000명이 전화를 받으면 그게 응답률 10%.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응답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해외 외국에서는 언론사가 응답률이 30%가 안 되는 30%인가 몇십 프로가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응답률이 몇십 프로 안 되면 그건 참조만 해야지 공개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놨어. 왜냐? 그게 이 여론조사라는 걸 발표해갖고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죠. 모방 효과를 노리는 거야. 따라가는 걸 노리는 거란 말이야. 따라오기를 노리는 거야.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응답률이 30% 정도가 안 되면 발표를 금지해놨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 발표하는 거 보면 응답률이 5%, 7% 그래요. 예. 그럼 5%나 7%짜리 응답률은 정확한 여론 반영이다, 아니다? 아니야. 실제로 95%가 응답하지 않은 자료예요. 그러면 이 5%의 주장을 가지고 그게 국민 여론이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냐면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안 하고 청와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 정책을 딱 공지해 놓고 찬반 의견을 물으면 와서 각각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의견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막 몇만 명이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의견 표명을 했었어. 그래서 그 의견이 절대적으로 60% 이상 넘지 않으면 그 정책을 노무현 정부에서 포기했어. 65% 이상 지지받지 않는 정책을 하지 않았다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몇만 명한테 받아서 여론을 반영한 정책이었던 거야. 이제 그런 게 있었다라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우리나라는 응답률이 턱없이 낮은데 그걸 막 공표하는 거야. 그걸 왜 공표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내 의견은 다른데 다른 사람 의견에 따라가는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명박 때 그걸 꾸준히 노려갖고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그게 2010년인가 11년 추석 때 이명박 지지율 50% 사건. 그때 리얼미터하고 또 한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명박 지지율이 50%라 그랬어. 그런데 그때 마침 물가가 가을 물가가 너무 비싸갖고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마트를 갔더니 전부 다 씨발씨발 그러고 있는 거야. 애호박 하나에 4,000원하고 그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 하던 때였어.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그 물가가 너무 오른 게 이명박이 4대강 사업하고 부자 감세해주고 그 다음에 저금리 정책 피고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었거든. 그래서 이명박한테 쌍욕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지지율 50%라고 그때 모든 언론에서 똑같이 보도를 한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야, 이거 개뻥이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10명 붙들고 이명박 지지하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5명이 지지한다 그러면 그거 이명박 지지하는 거 맞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야. 열이면 열 다 욕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지금 물가 때문에 이명박에 대한 비난이 너무 쏟아지고 있는데 어디 이렇게 개뻥을 치냐면서 내가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말이 명뚜아네트 사건이 터지는 거야. 이명박이 이명박 청와대에서 그때 이명박 청와대에서 배추값이 누구니 하여튼 이명박 마누라가 마트를 갔는데 거기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인 걸 보고 서민들 걱정을 했더니 그걸 이제 대통령 이명박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명박이 앞으로 내 밥상에는 양배추 김치를 올리시오라고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 밑에 이제 예비역들이 쌍욕을 다른 거야. 내가 군대에서 아무리 배고파도 마지막까지 안 먹은 게 양배추 김치다. 네가 아무리 미필이라도 그렇지 어디서 양배추 김치 얘기가 나오느냐. 막 이렇게 쌍욕을 달면서 말이 명뚜아네트라는 별명이 생겼어.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나서 추석이 끝났어. 추석이 끝난 다음에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와. 두 군데에서 여론조사했고 이명박 지지율 50%라 했잖아. 여론조사 기관 한 군데가 우리는 그런 조사한 적이 없다. 추석 민심을 후리려고 추석 때 국민들한테 사기치려고 추석 때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명박 지지율이 50%래라는 얘기 하려고 거짓말했던 거야. 그때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는 그런 조사 한 적이 없다고 추석 끝난 다음에 추석 연휴 5일 지나서 그 얘기를 발표했어요. 기가 막히죠. 사기야 사기. 왜 그랬겠냐고. 그 다음에 이명박 지지율 50%라고 나왔던 기사들을 딱 들어가서 보면 조사기관이 어디야? 여의도연구소. 여의도연구소가 어디야? 새누리당 정책 싱크탱크.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만든 여론조사였으니까 지지율 50%라고 나오는 거야. 일반 국민들이 이명박 10%도 지지를 안 하는데 여의도연구소에서 50%라고 개뻥을 매번 쳤던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아니 내 주변에는 10명이 다 욕하는데 도대체 누가 절반이나 좋아해? 그러면서도 이명박 욕을 입 밖에 못 낸 거야. 그 효과를 노린 거예요. 박근혜 지지율 29%. 실제 지지율은 내가 볼 때 10% 미만이야. 여기 서울 수도권에서는 5%도 안 나와. 서울 수도권에서는 진짜 5% 정도? 왜 목소리 크게 막 박근혜 지지한다고 그랬던 사람들 요즘에는 입 밖에 못 내. 조용히 혼자 남몰래 지지한 사람 한 2%에서 5%? 95%는 대놓고 욕해요. 그래도 29%가 나오는 이유. 대구 경북이 그나마 그래도 받쳐줬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구 경북도 50대 미만은 부정이 더 많아졌어. 대구 경북도 50대 이하는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의 60대 노인들만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는 걸로 나와. 긍정이 27, 부정이 60. 긍정이 60, 부정이 27. 그래서 오로지 대구 경북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60대 이상만 박근혜를 60% 지지를 해줘서 그 숫자가 통산 29%라고 나오는 거야. 실제로 박근혜 지지율 29%안 돼. 전국에서 지금 나는 도리어 지금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니까.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요 정말 걱정스러운 수준이에요. 세 사람만 모이면 욕해. 아줌마들도 모여서 박근혜 욕하고, 왜 아줌마들은 애들 메르스 공포 때문에 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이면 이 늙은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얘기도 못하게 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노인분들이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거든. 메르스로 다 노인들이 죽는다 그래갖고 이 노인분들도 서로 다 욕하고 있고 이 중장년은 뉴스 보면서 정말 터무니가 없어서 욕하고 있고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제가 지금 박근혜에 대한 국민 정서를 잘못 읽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서울 수도권에서는 박근혜 지지한다는 사람 5%도 없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가 미친년인데 어디다 대고 미친년이라고 욕을 써. 예, 정확하죠?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죠. 지금 젊은 애들부터 그 50대까지는 일치단결해서 욕하고 있고 60대 이상의 대구 경북 지역 어르신들만 박근혜를 그래도 의리상 지지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산업화 시절에 박정희의 특혜를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리상 지지하고 있다고 나는 봐. 근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은 박근혜에 대해 너무나 분노가 심해가지고요. 나는 내가 볼 때 이번에 그 박 변호사의 그 테러 사건, 난 이거 사인이라고, 시작이라고 봐. 내가 걱정이 되는 건, 그니까 이런 식으로 몇 사람이 사고를 쳐.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게 이제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몇 사람이 사고를 쳐요. 박 변호사 사고 같은 게 터져. 그러면 이게 덩달아서 또 모방을 해서 누군가 그런 사고를 몇 건 쳐. 그러면 박근혜가 국민 법기강을 바로잡겠다라고 선언을 해. 그 다음에 황교안이가 막 다 잡아들여, 막 압수수색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공안몰이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이번 박 변호사 사건이 그걸 그 과정으로 가는 첫 번째 사건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 메르스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해놨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너무 크잖아. 오늘부터 이게 이제 이 황교안 별명이 황교활이었잖아. 교활하게 그 자료를 안 내갖고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그냥 뭉개고 총리가 된 거잖아. 별명이 황교활이었는데 오늘부터 황공안으로 바꾸는 거야. 황교활이 황공안으로 변신 중이야. 마침 뉴스가 났어. 무슨 뉴스냐면 메르스 불안을 야기하는 거에 엄정 대응하라는 대통령. 총리에게 그 뉴스 좀 갖고 와봐. 황교안이가 황공안으로 지금 이제 변신 중이야. 그 대통령이 그 총리더러 지금 메르스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에 대해서 엄정 대처해라. 그러면서 이제 괴담을 유포하고 이런 사람들 잡아들이라고 그 지시를 내렸어요. 그 뉴스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나? 안 보이네. 예. 그 뉴스 좀 갖고 와봐봐. 예. 여기 있다. 함께 읽는 뉴스에 좀 올려주시고요. 박 대통령 총리에게 메르스 불안 이야기를 엄정 대응하라. 무슨 왕조시대에 칙령 내리나봐. 황교안 총리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조속히 종식시킬 것. 쇼를 해라. 쇼를 해. 아주 쌍쇼를 하고 있죠. 그죠? 쌍으로 쇼를 해서 쌍쇼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게 국민 불안을 야기하거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달라며 메르스 괴담 등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황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메르스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는 등 메르스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금 내수가 위축되는 게 메르스 때문이야? 임금을 안 줘서야?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안 줘서 지금 내수가 위축된 거지.
이걸 메르스 탓으로 몽땅 또 이게 뻥치고 있는 거 아니야. 박 대통령은 이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며 새로운 유형의 재난인 전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다음 주 내한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방역 전문가와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전문가들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때 다 만들어주니까 내다 벌어놓고 왜 또 그래.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총리가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이 돼야 한다. 여기서 나만 웃은 거예요? 지금 황교안더러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이 되래. 아니 지금 국민들이 황교안은 총리라면 안 되고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한테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은 나발 아주 쌍쇼를 해요. 미래 시대를 위한 시대적 과제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이더러 황교안 총리는 이에 메르스와의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시급한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취임식도 미루고 현장 방문과 점검 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 국정과제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서도 저는 국무총리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메르스를 조속히 종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메르스 보도를 종식시키겠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인력 수단을 동원해 메르스를 퇴치하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가능한 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 거짓말을 일삼아놓고 무슨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래. 니네가 나서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 불안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말이죠. 국민 불안을 야기하거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달라며 메르스 괴담 등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야, 이 메르스 괴담 뭐가 메르스 괴담일까요? 한마디로 메르스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거야. 박근혜는 뭐든지 다 잘못하기만 하나요? 잘하는 건 없나요? 있어. 박근혜가 잘하는 거 2가지. 세 가지. 첫째, 국민 협박. 둘째, 남 탓. 첫째는 국민 협박을 잘하고, 둘째는 남 탓을 잘해. 셋째, 볼펜 세우기. 셋째는 볼펜 세우기. 넷째, 쇼. 요런 걸 잘해요. 박근혜가 잘하는 건 그 3가지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메르스 괴담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뭐가 괴담이냐고. 뭐가 괴담이야. 메르스 괴담을 퍼뜨린 주체가 누군데? 언론 아니야? YTN하고 채널암, 북조선 TV, MB놈,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새빨간 자막으로. 아니, 근데 옛날에 YTN 자막이, 옛날에는요, 노무현 정부 때는 YTN 자막이 파란색이었어요. 그죠? 내가 노무현 때는 YTN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는 YTN의 자막 색깔이 파란색이었어. 그죠? 근데,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고친 다음부터는 YTN 자막색이 빨간색이야. 정말 웃기죠? 그때는 한나라당 색깔이 파란색이었고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 색깔이 빨간색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막 색깔이 바뀌었더라고. 시뻘건 자막으로 치사율 40%라고 누가 그랬어? 너네 채널암, 북조선 TV, MB놈, YTN 너네가 그런 거 아니야? 어따 대고 누구더러 괴담이래? 그런데 진짜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나는 처벌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이거는 이렇게 저 말도 안 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나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나는 이 사람들 잡혀가도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째입니다만 진정은커녕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데는 정부가 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들을 비밀에 붙인 것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이 병원 이름을 공개하자 정부도 결국 뒤따라 공개했는데 그 자리에서까지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이 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은 안전하니 마음 놓고 이용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병원에 갈 경우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인데 안전하니 마음 놓고 이용해라. 제정신인지 의문스러운 언급인데요. 뉴스타파는 그 언급이 청와대 지시로 나온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총리님 들으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께서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18일 만인 지난 7일. 최경환 부총리 겸 국무총리 대행이 직접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우선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 명단 등의 정보를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메르스 관련 병원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쳐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 그러나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이 병원 실명을 보도하자 떠밀리듯 24개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발표문 낭독 이후 최 부총리 발언의 대부분은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메르스에 과민 반응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에 할애됐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경유한 18개 병원은 안전하니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입니다. 잡아 넣어야 돼, 그래서 이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잡아 그래서, 넣어야 돼, 이거. 병원 이용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정확히 24시간 뒤 이 발언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8일 18개 경유병원들 중 여의도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동탄 성심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 평택 굿모닝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메르스 확진자들이 경유한 병원에서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말한 것일까? 직접 만나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드린 말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인데요. 국회 지금, 국회 그러지 마세요. 6월 7일 담화문 발표 국회 당시에 지금 18개 답변하고 경유병원에 안심하고 환자 보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떤 기관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당시 괴담 어떤 유포했으니까 저 잡아넣어야 지시사항이 되겠네. 있었던 건가요? 부총리 말씀 좀 여보세요. 잡아 넣어야지, 저거. 괴담 유포했는데. 대변인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기반해서 발표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관한 걸 복지부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부에 확인을 해봐야죠. 취재진은 복지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최 부총리의 발언이 복지부의 판단과 보고에 근거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식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 부총리의 발언은 경유병원 공개의 취지에 비춰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최경환 부총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발언하셨는지 경유병원을 공개했다는 것은 접촉 권리가 있다는 건데 경유병원이 안심하라고 한 거는 지금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최 부총리의 발언은 복지부의 입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일 브리핑 직전에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형식이나 내용 모두 이른바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브리핑은 저희 장관님 브리핑하고도 되어 있다가 거의 1시간 전에 바뀌었어요. 브리프가 바뀌고 저희가 아는 선은 그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그 위성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총리님 들으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께서 뉴스타파는 당시 브리핑 현장 영상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봤습니다. 어떡해. 만약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 최 부총리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주시면은 바로 왼편에 서 있던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누군가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습니다. 쪽지를 들여다보더니 잠시 뒤 최 부총리에게 건네줍니다. 어떻게? 그리고 최 부총리가 문제의 발언을 시작하는 순간 환자가 최 부총리 손에 들린 쪽지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환자가 단순히 이 경유한 18개 의료 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쪽지 아래쪽엔 BH 요청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BH, 어머. 즉 블루하우스. 청와대의 약칭입니다. 이거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 누군가가 최경환 총리 대행을 통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케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뉴스타파는 그래서 청와대 내 메르스 긴급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에게 물었습니다. 최 수석은 청와대는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그렇게 한 적이 없죠.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쪽지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지금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확인이고 뭐고 답변을 드릴 수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좀 확인을 네. 해주시겠어요? 아니 그런 게 없는데 뭘 확인을 합니까? 취재진은 문제의 BH 쪽지가 포착된 영상까지 직접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최 수석은 끝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쪽지 사건은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 무능이 드러나자 무조건 감추려고만 했고 그러나 아직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